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으로 지옥 같았던 일제 강점기가 끝이 나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5년 2월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향후 전쟁의 방향과 전후 국제질서와 관련해 회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간 유럽의 동부전선에서만 싸우고 있던 소련은 얄타 회담을 통해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를 소련영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극동아시아 전선에도 참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소련은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며 육로를 통해 만주를 거쳐 한반도까지 남진했습니다. 미국이 소련대로 극동아시아 전선에 참여하라고 한 건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을 무찔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관동군은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으며 소련은 파죽지세로 한반도까지 내려왔던 거죠. 소련군의 한반도 진출은 미국의 시나리오에 없던 것이었기에 미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의 남진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덴노는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은 뒤 라디오 생중계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이 해방을 맞이한 순간이었죠. 해방을 맞이하던 8월 15일 당일 소련군은 함경북도 청진시에 주둔 중이었으며 9일 후 8월 24일에는 평양까지 내려오자 미국은 바로 소련과 협상을 해 위도 38도선까지만 내려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왜 하필 위도 38도선이냐면 2차 세계대전 말 만주와 위도 38도 이부까지가 관동군의 관할지였고 위도 38도 이남으로는 조선주재 일본군의 관할이었거든요. 그렇게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위쪽엔 이미 소련군이 주둔 중이었으며 곳곳을 공산시킬 계획이었고 한반도 북부로 들어온 소련군이 데려온 그들의 체스 말이 있었으니 바로 소련군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일성이었죠. 김일성은 다른 한인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리 파벌이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출신이라 소련 당국에서 허수아비로 세우기 최적이었습니다. 해방되기 5일 전이었던 8월 10일 히로히토 덴노의 항복선언은 8월 15일이었지만 이미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항복선언은 있을 것이라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8월 10일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 땅에 있던 지도자급 독립운동가들과 교섭하려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제안을 송진우는 거절했고 여운형이 교섭에 응했죠. 아베 노부유키 총독은 조선 땅에서의 모든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을 넘기는 대신 조선인들의 무질서를 막아주고 일본인들에 대한 보복 행위를 삼가달라고 여운형에게 부탁했습니다. 여운형은 이 제의를 수락하였죠.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이 공식 발표되자 여운형은 당일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어 투옥됐던 민족운동가 모두를 석방하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행정권을 활용해 전국의 경찰서를 접수하여 치안대를 조직했죠. 건국준비위원회는 좌익 계열의 여운형과 우익 계열의 안재홍이 힘을 합쳐 만들고 운영했던 좌우익 합작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 조선 총독부가 엉뚱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조선 총독부가 계속 행정권과 치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통보였죠. 조선 총독부는 민심을 교란하고 치안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일본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하며 한반도에 남아있던 병력을 동원해 경찰서와 신문사, 학교 등을 다시 접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본국에선 한반도의 행정 권한 일체를 미군에게 넘기겠다는 약정을 했었고 일본 본국 결정에 따라 조선 총독부가 약속을 번복한 것이었죠. 9월 6일 한반도 남쪽에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논란 여운형과 안재홍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이제부터는 그 어떤 외세의 통치를 받지 않은 한국인만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며 조선인민공화국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9월 9일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만나 항복 조연을 체결했습니다. 조선인이 배제된 채 행정권은 미군에게로 이양되었죠. 이로써 미군정이 실시되어 조선인민공화국은 유명무실되었으며 해외에 있던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미군정에선 공식적인 정부를 인정해주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방 직후 우리 한반도는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위는 소련군정, 그 아래로는 미군정이 수립되었던 거죠. 다시금 외세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다만 소련 군정이나 미군정이나 어디까지나 명목은 한국인들이 자신들만의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들어온 것이니 그저 그 과도기 기간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 그들의 실질적 목표는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서로의 우방국가를 만든다는 게 목표이긴 했지만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국무장관, 소련의 외무장관, 영국의 외무장관 3사람이 모여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인만의 정보를 수립하도록 돕겠다는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지만 오랜 기간 식민 통치를 받던 한국인들이 바로 그들의 정보를 수립하기는 힘들 테니 우선 한국인들끼리 임시정보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그 임시정보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자문 역할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정식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이 공동으로 한국의 과도기를 관리해주겠다는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 신탁 통치는 최대 5년으로 상정하죠. 신탁 통치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보다는 소련군이 먼저 한반도에 들어왔기에 한국인들이 미국보다는 소련에 더 협조할까 우려되었고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는 기간이 미군정에게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가 국내에 보도되었을 때 거꾸로 오보되었습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이죠. 김구, 이승만, 신익희 등 우익 계열의 반공 정치인들은 대거 반발하며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소련이 다시금 우리 한반도를 식민화하려고 한다는 반발에 국내에서는 반공 사상이 급격하게 퍼졌고 특히 이때 곧 처벌받기만을 대기하고 있던 친일파들이 반공주의자로 전환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애국자인 것 마냥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소련을 떠받치던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그래도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해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며 신탁 통치를 찬성했습니다. 1946년 2월 소련 군정은 위도 38도선 이북 지역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련 군정이 아닌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산주의자들은 봐라, 소련군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직접 통치를 맡긴다. 미군처럼 미군 정청을 두고 마치 조선 총독부 마냥 지배하지 않는다. 라며 소련이야말로 진짜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도록 돕고 있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1946년 3월 덕수궁 석조전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에 따라 1차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미소공의의 주요 안건은 역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 중 하나였던 한반도에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임시정부를 수립시켜줄 것인가 였습니다. 원래부터도 좌우익 이념 대립이 존재했었지만 모스크바 3상 회의 오보 사건과 신탁 통치 반대 운동으로 인해 그 이념 대립이 더 심각해져 있어서 임시정부 세우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소련과 미국도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한 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 현재 한국 우익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며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부정하는 우익 단체들로 어떻게 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냐며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받아들이겠다는 한국의 정당과 단체들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좌익은 모스크바 3상 회의 찬성, 우익은 모스크바 3상 회의 반대였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의 제안에 반대하며 임시정부는 한국인들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반대한다고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결국 소련과 미국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미소공의를 언제 다시 개최하자는 기약도 없이 휴회해버립니다. 1946년 6월 우익 인사 가운데 이승만이 충격적인 발언을 해 사회에 큰 화정을 일으켰습니다. 지방 순회 연설을 하던 이승만이 전북 정읍에서 지금 좌우익의 이념 대립이 심각하고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보지 못해 미소 공의가 성과 없이 끝나버렸는데 이거 너무 결론과 답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차라리 위도 38도선 이남의 미군정의 관할지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떻겠냐는 처음으로 분단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까지 아무리 좌우익 대립이 심하고 소련군과 미군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도 분단이란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이때 여운형이 나섭니다. 여운형은 이념적으로는 좌익이었지만 중도 좌익으로서 양측의 극단주의자들만 빼면은 좌익은 물론 우익에서도 여운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운형은 좌익이지만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있었고 다만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죠. 분단을 해버리자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여운형은 분단은 절대 안 된다며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알아서 임시정부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운형은 우익 계열에서 중도였던 안재영, 김규식과 함께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를 설립한 후 좌우합작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간 모두가 좌우익 대립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운형의 좌우합작 운동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여운형은 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들만의 힘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나섭니다.
여운형은 이념적으로는 좌익이었지만 중도 좌익으로서 양측의 극단주의자들만 빼면 좌익은 물론 우익에서도 여운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운형은 좌익이지만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있었고 다만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죠. 좌우합작위원회는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습니다. 7원칙으로는 통합된 임시정부를 구성할 것,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할 것,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 친일파를 처단할 것, 좌우익 대립을 심화시키는 테러를 저지할 것, 입법기구 창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간 모두가 좌우익 대립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여운형의 좌우합작 운동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군정에서도 여운형의 좌우합작 운동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분단은 미군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에서도 한반도에 통합된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지 반쪽짜리 국가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한반도 내 좌우익 대립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 간극을 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가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겁니다. 다만 양 진영의 극단적 세력에게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당시 친일파들이 대거 반공주의자가 되었기에 극우 진영에서는 친일파 처단에 부정적이었으며 극좌 진영에서도 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며 비난했습니다. 더불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내놓은 토지개혁은 좌우익 양 진영에서 모두 다른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남한의 좌익 진영의 리더였던 박헌영은 남조선 노동당, 일명 남로당을 만들면서 좌우익 갈라치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1946년에서 1947년 이 사이 이념 대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점점 악화되기만 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헌영이 남한에서 남로당을 창당하고 곳곳에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때의 한국은 과거 조선총독부의 화폐 발행 정책과 미군정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로당에서는 이 점을 이용해 1946년 10월 대구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대구 10월 항쟁 혹은 11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국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굶주리던 한국인들은 10월 1일 대구에서 시위가 터졌다는 소식에 민심이 폭발했고 12월까지 전국 73개 시군으로 확산, 전국 230만 명이 참가, 대구와 경북 지역 인구의 4분의 1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미군정은 장갑차를 내서 강경하게 진압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행사에서 한 기마 경찰이 말로 어린아이를 쳐 죽게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과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경찰들 상당수가 친일파들이었기에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제주도민들은 사과를 하라며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를 했지만 경찰들은 시위대에게 발포해 주민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남로당 당원들이 제주도로 들어가 도민들을 선동하고 포섭하기 시작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삼은 뒤 통치 재반을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친일파를 처단하고 공산주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겠다며 자기들 멋대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인민재판이라는 억지 마녀 사냥을 하며 무차별적인 살상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에는 평양, 원산 등 대도시들이 많아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몰수당했고 심지어 인민재판으로 몰려 살해당하거나 가족 전체를 잃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런 적색 테러를 피해 남한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북한 땅에서 잘 살다가 그저 잘 산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기고 가족을 잃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탈출했기에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었고 남한으로와 우익단체를 만들고는 남한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백색 테러를 일으키며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극우 진영의 정당에서는 서북청년단을 적극 활용하여 백색 테러를 부추겼고 잔학성은 차마 말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미군정에서는 당시 서북청년단을 나치와 KKK에 비교하였죠. 그럴수록 남한 땅에서는 남로당의 활동도 더욱 커지고 치밀해지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니 이럴수록 여운형은 중도 세력들과 열심히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했고 그 덕에 1947년 5월 2차 미국-소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우익정당을 좌익정당을 밀고 있었기에 한국의 정부를 구성하는 방향에 대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냉전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에서 미군정에서도 좌우 합작운동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7월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여운형의 차량이 지금의 대학로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트럭 때문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그때 어느 한 극우 청년이 나타나 차 안에 있던 여운형에게 총 2발을 쐈고 여운형은 사망합니다. 여운형이 암살되고는 좌우합작위원회가 급격하게 무너졌으며 10월 2차 미소공회도 결국은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완전 결렬되었고 12월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산하기로 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로 한국의 정부 세우기가 불가능해지자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을 만들고 한국에 보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주최로 우선 남북한 통합총선을 실시해 국회의원들부터 뽑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엔의 결정이 내려지던 총회에 소련이 불참했기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조직 및 파견은 소련을 배제하고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소련은 유엔의 결정에 따르고 싶지 않다면서 소련 군정의 관할지였던 38도선 이북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업무를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유엔에서는 간이총회라고 할 수 있는 소총회를 급하게 모았고, 소련이 저렇게 나오면 그럼 소련 군정 관할지가 아닌 남한만의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즉 분단시키라는 거죠. 우익 진영에서는 만세를 외쳤습니다. 총선 날짜를 5월 10일로 두고 남한에서는 각 정당들이 후보를 공천하는 등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김구와 김규식 등은 총선에 참가하지 않기로 합니다. 김규식은 중도 우익으로서 과거 좌우합적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김구는 중도가 아닌 극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김구는 분단만큼은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공주의자이기는 해도 김구는 반드시 북한까지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의 통합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죠.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파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설득해보겠다며 방북합니다. 더불어 남한 땅에 있던 남로당 당원들도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곳곳에서 민중들을 선동했는데 그중 가장 컸던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남로당이 제주도로 침투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서북 청년단 같은 우익 단체들도 대거 제주도로 넘어가 제주도에서는 적색 테러와 백색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48년 4월 19일에서 22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과 김구 사이의 마지막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구는 김일성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김일성도 통일된 정부를 원치 않고 있었고, 소련에 충실한 개였던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애당초 통일정부를 만들고 싶지도 않던 김일성이 김구의 방북을 받아주고 회의를 가진 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마치 김구가 비굴하게 김일성에게 머리를 조아리러 왔다는 식으로 선전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남북 연석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김구는 돌아와야만 했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들 중 3분의 2 정도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5.10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헌법 제정에 들어갔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발표했죠. 본래 대한민국 헌법은 내각 책임제를 지향했으나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야당 대표였던 김성수가 동의해주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거 간선제 방식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추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한 달 후 9월 9일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며 한국은 완벽하게 분단되었죠.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한창이었는데 4.3 사건을 진압하고자 정부는 1948년 10월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제주도로 투입시킬 예정이었지만 제14연대가 동족 상잔을 할 수 없다며 파병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장악합니다. 여순 사건이었죠. 1949년 6월 국군 육군 소유였던 안두희가 김구를 권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죠. 오늘날 우리의 한국 탄생 과정은 이러했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